저는 추홍희 법무사라고 하고요. 19기입니다. 19기. 서울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사무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몇 기시죠? 24기. 합격하면 다 잊어먹습니다. 그게 어떻게 됐냐. 아무튼 반갑습니다. 네. 그게 이제 저희 때하고 틀려서 3차가 없어지니까 일정이 막 앞당겨졌죠. 그러면 법무사 저기 협회에서 하는 연수 말고 시험 우리 시우에서 하는 연수가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3주 하는 거 하고. 아, 이번에 좀 그 협회 연수에 들어가는 강사분들이 좀 바뀌어서 조금 민사 쪽은 들어볼 만할 겁니다. 저하고 같이 계신 최현진 법무사님, 저 이제 사무실에 같이 계시는데 그분도 하시고 정경국 법무사라고 저하고 아주 잘 아는데 그 워낙 실무들을 많이 해서 그분들이 1층에서 했거든요. 거기 엄청 빡세거든요. 온갖 희한한 사건들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경험들이 많으셔서 아마 들어보면 두 분 하시는 거는 아마 민사 쪽에는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회생파사는 사실은 강의하려면 엄청납니다. 이게. 그래서 이번 강의는 이제 사회니까 그 상담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 그러니까 회생파산이 뭔지를 이제 좀 이해하셔야 되고, 회생파산은 기본적인 골격은 물론 이제 어떤 과목이든 중요한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완전히 그 채무자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기존의 실무에서 쓰는 그 포맷된 양식들이 있거든요. 그것 말고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들을 캐치를 해야 돼요. 상담할 때. 이 사람들이 이제 오랫동안 빚을 안 갚고 조금 도덕적 해이에 빠진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뭘 자꾸 숨기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제도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악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그 법무사는 엄청나게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거든요, 진짜. 근데 처음에 개업하시고 조심하셔야 될 게 귀신같이 어디 좀 그 양아라는 분들이 오십니다. 어떻게 하는지 와요. 와가지고 뭘 해달라. 그런데 넘어가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나중에. 그래서 법무사니까 실무 경험이 없더라도 이론적인 건 이제 아마 기본적인 베이스는 저보다는 훨씬 더 지금 뭐 물론 2차 끝나고 빛의 속도로 날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뭐 저보다는 이론은 확실하게 가지고 계시니까 되게 차근차근 상담을 하시고 조금이라도 한쪽 머리에서 이상하다 싶으면 스탑을 시키고 선배 법무사나 동료들한테 요새 뭐 밴드 Q&A도 있고 하니까 거기다 반드시 물어보셔야 돼요. 위험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같이 와요, 그런, 그 이상한 사람들이. 그래서 다른 데보다는 돈을 뭐 갑자기 현금을 주고 빨리 처리해달라. 빨리 처리하면 안 돼요. 우리 일은. 물론 신속 정확이 우리의 모토지만 그 신속에는 어느 정도 짬이 있어야지 신속이 되는 거지. 막 하다 보면 실수하면 큰일 납니다. 법무사. 그래서 우리는 위험 부담이 좀 있어요. 물론 뭐 크게 실제 이제 그게 소송화되고 이런 분들은 좀 적지만 물론 돈으로 막죠. 문제가 생기면 협회에서 알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니까. 개업 초창기 한 6개월에서 1년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엄청 까다롭습니다. 회생파산은 개업하시고 처음에 이게 조금 수입료가 크기 때문에 이걸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개업 초기에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일이 많아지면 이걸 만약에 전문으로 하면 이걸 전문으로만 해야 돼요. 이게 엄청나게 일이 많거든요. 이제 우리가 하는 거는 개인회생, 개인 파산입니다. 여기 말고 이제 이게 30억, 이게 15억이잖아요. 대충은 아시죠? 이게 한도가 5억, 10억에서 무담보 5억, 담보 10억 해서 15억 한도 내에 있는 빚이 있는 사람들이 개인회생을 하는 거고, 이게 넘어가서 30억
한돈에 있는 사람은 간이회생이라고 있습니다. 간이회생. 그 다음이 이제 일반회생이거든요. 이거는 뭐 적으실 필요 없으니까 제가 이제 이 교재가 그 경단녀분들 관련해서 제가 강의를 하거든요. 협회에서 이제 추천해서 여성가족부 산하에 있는 거기 가서 강의를 하는 내용인데 여기에 웬만한 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다 있습니다. 나중에 실무할 때 제가 참조하시라고 이걸로 강의는 하지 않지만 여기에 웬만한 건 다 들어있어요. 기본적인 건. 그래서 이거는 참조하시고 제가 하는 거는 이해만 하시면 돼요. 뭐 굳이 쓰고 뭐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법무사는 여기까지만 하죠. 저는 이거를 한번 해봤어요. 그 피부과 성형외과인가 피부과인가 그 정체를 모르는 어떤 의사분 했거든요. 이거는 일반 회생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쪽 제도하고 이거하고 완전히 틀려요. 뭐 서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새 조금 그 얘기들 들으셨죠? 우리 회생에 관해서. 제가 이제 이게 중앙에서 했는데 그 최악의 조합에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판사님하고 관리인하고. 그래서 그 법무사도 못 들어오게 하고 계리권이 없으니까 우리가. 근데 저보고 들어오라 그러더라고요. 들어가서 이제 총이 법무사라고 얘기를 하고. 법무사님은 대리권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비송사건 아닙니까? 제출할 때마다 제출 입장을 넣겠습니다. 아무튼 어떤 그 사람이 저를 신림동에서 본 판사인지 저도 신림동에 오래 있었거든요. 예. 근데 아무튼 끝내긴 했는데 고생 좀 했어요. 이거. 처음 해본 거고 제가 엑셀을 잘 몰라요. 엑셀을 아셔야 돼요. 엑셀을 모르면은 아주 이게 피곤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직원 보고 좀 뭔가로 숫자를 입력하라고 했더니 틀려놨어요. 이거는 컴마 이론까지 맞춰야 되거든요. 이게 10년 변제입니다. 이게. 예, 10년 변제고 이쪽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하는 방식이 또 틀리고 그 다음에 채권자의 동의도 돼야 되고 근데 약간 말 그대로 간인데 간이가 아닙니다. 사실은 일반하고 똑같아요. 근데 아무튼 해서 잘 끝나긴 했습니다. 마무리 졌는데 되게 고생했어요. 막 2시간씩 자고 이랬거든요. 왜냐하면 숫자를 틀려놨기 때문에 제가 엑셀을 알면 그걸 수정을 하는데 모르니까 한글 파일로 다시 만들었어요. 그 직원은 이제 신뢰할 수가 없고 숫자를 틀려놓으니까.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이제 파산은 돈의 규모는 상관이 없죠. 이거. 그래서 이렇게 나눠보면 이건 돈 갚는 거고 이거는 거의 돈을 안 갚는 겁니다. 이거는 거의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고 이게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약간의 회계학적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뭐 아주 뭐 회계 원리 수준도 아니고 일단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고 그다음에 수입 지출 이 두 개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회생 파산은. 그래서 이거는 돈의 문제고 이 소송은 우리가 어떤 앞에서 이제 민사를 배우셨겠지만 우리가 법원에다 주장할 때는 입증 책임이 있는 쪽에서 증거를 내야 되죠. 이거 똑같아요. 이거는 우리 이제 소명인데 증명이 아니라 소명 정도인데 여기에 들어간 서류들이 쭉 있다는 거예요. 쭉 있어요. 이 서류를 그냥 외우시면 안 되고 이 서류가 왜 들어간지 이해를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이해를 하시면 상담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산, 부채, 수입, 그러니까 이게 뭐 수익이고 지출이고 뭐 비용이고 이렇게 이제 뭐 만약에 사업자면은 수익, 비용 뭐 이렇게 해도 되죠.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 그러니까 오늘은 회생에 대해서, 개인 회생에 대해서 일반적인 얘기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나눠드린 이거 있죠. 이게 전자소송으로 들어가서 실제 하는 페이지입니다, 이게. 네, 실제. 그래서 회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보고,
어떻게 입력해서 들어가는지. 그러니까 이게 그 일반 종이로 서면을 할 때하고 회생 이거를 할 때하고 좀 틀려요. 이거는 입력하는 게 순서대로 하지 않으면 넘어가지 않으니까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되는데 뭐 그렇다면 손님이 왔다 이거예요. 채무자가 와서 상담하고 어떤 서류를 받고 하면 우리가 뭔가를 확정하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그거를 이제 배우시면 돼요. 그래서 자산은 이게 재산 목록이라는 서면이 있습니다. 회생을 할 때 재산 목록이라는 서면이 있고, 그 다음 부채는 채권자 목록이라는 서면이 있어요. 그 다음 수입은 이거 두 개 합쳐서 하나는 두 개가 있는데, 이런 서류들은 그 대법원에 이제 그 회생법원에 들어가도 되고, 들어가 보면 양식들이 있어요. 이거는 자동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하는 게 전자하는 게 다 지금 전자로 하거든요. 제가 이걸 전자를 왜 하냐면, 제가 개업 초기에 혼자 했어요. 혼자 하다 보니까 회생 파산을 하면 채권자 수만큼 부본을 넣어야 됩니다. 종이로 하면은. 엄청나죠, 일이. 나중에 이제 개시결정이 났다. 그러면 개시결정에 따라서 부본을 또 그렇게 막 엄청나게 우편물이 들어가요. 그 우체국 왔다 갔다. 근데 이게 전자로 하면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컴퓨터는 잘 모르지만 저는 모든 일을 다 전자로 하거든요. 예. 전자소송 그 전자소송 이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 다 할 수가 있어요. 그거 있고 전자공탁 있고 우리가 이제 등기할 때 이폼 사용하고 이폼하고 또 따로 등기소에다가 저기 전자등기 신청해가지고 그거는 반드시 해놓으셔야 돼요. 예, 전자소송하고 전자공탁. 그 다음에 이폼은 당연히 이제 그 대법원 등기소에 들어가면 인터넷 등기소고 전자등기는 신청을 해놔야 돼요. 거기 신청하면 뭐 줍니다. 종이떼 주면 그거 입력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로그인해서 공인인증서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개업하시면 바로 다 그런 걸 해놓으셔야 돼요. 이게 전자소송은 그냥 저기 그 은행용 공인인증서 있죠. 그거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사 회원으로 들어가셔서 해놓으시면 돼요. 전자공탁도 뭔가를 받으셔야 되는지 어쩐 생각이 안 나요. 아무튼 그래서 전자공탁 같은 경우는 지방에 관할지가 지방이 있대. 좋죠. 여기서는 바로. 전자공탁은 신청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20분 30분 있다 보정이 떠요. 채무자 저기 피공탁자 주소를 모를 때 우리가 그러면은 주민번호가 있으니까 보정서가 떠요.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동사무소 가서 띄어서 스캔해 가지고 넣으면은 좀 있다가 바로 저기 공탁이 돼버립니다. 이제 종이떼 이거 하나가 전자로 오죠. 가상 계좌 거기다 공탁금 납부하면은 자동으로 다가 공탁서를 출력하게끔 딱 떠요. 그러니까 전자가 되게 편합니다. 이게 지금 모든 웬만한 사무실들은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전자로 하죠. 저는 초창기부터 전자소송, 공탁, 각종 비송사건들, 그거 다 전자로 했거든요. 전자가 하다 보면 되게 편해요. 그리고 사무실 운영하실 때 컴퓨터를 잘 활용을 하셔야 돼. 활용을 해가지고 폴더 같은 거 잘 만드시고, 그게 이제 사건부, 우리는 사건부도 내야 되고, 나중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1년마다 2번씩 뭐 내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 나중에 한꺼번에 만들려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건부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쓰셔도 되고, 뭐 시중에 널려 있는 게 프로그램이니까 그거를 잘 활용하면 업무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 컴퓨터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전자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서면은 거기 이제 그 회생법원 들어가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 서면들을. 이 서면들은 폴더를 그러니까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왔다면 폴더를 하나 만드는 거죠. A 해가지고. 만들어서 이 서면은 여기다가 이제 넣어 놓는 거죠. 그리고 각종 이제 서류들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서류를 받는데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다 알아야 되잖아요. 상대방한테. 그거를 이제 시작해 보는 겁니다. 엄청난 정보가 필요해요. 이거는. 나머지 뭐 회생의 요건 뭐 이런 거는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회생이라는 거는
보면 이 사람이 수입이 있는데 지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 사람이 이자. 오시는 분들이 보면 딱 정해져 있어요. 만약에 이제 회사를 다녔다, 직장인이다, 회사원이면 직장을 다니다가 실직 상태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월급 깎였다든지. 그러면은 기존에 나갔던 돈들이 생활비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카드로는 쓰기 시작합니다. 카드가 있으니까. 카드로는 이자가 엄청 세요, 이게. 이거 하고 이제 각종 신용대출을 받기 시작해요. 근데 신용대출이 제3의 그 대부업체로 가면 원금 플러스 이자를 갚아요. 이자만 갚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점점 이게 금액이 커지죠. 수입은 딱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빚내가지고 막는 사람들. 그러면은 회생으로 들어가면 이 사람은 통상 보면 원금의 몇 프로란 말이죠. 그게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 비율을. 이자는 안 갚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 사람은 회생을 시켜주면서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죠. 이 사람은. 대부분 이런 경우에 회생은. 파산은 이제 망했죠. 대부분 사업하다가 망하신 분들이에요. 그게 이제 하시다 보면 IMF를 기점으로 그 당시에 빚이 엄청나게 있던 사람들이 해결을 못하고, 그런데 은행 쪽에서 제1금융권은 귀신같이 그거를 소송을 해놓습니다. 아시다시피 은행이 한쪽이 상인이면 상사채권이 5년이잖아요. 귀신같이 해놔요. 그게 없을 때는 뭘 한다, 우리는 뭘 해요? 의뢰인이 왔어요. 내가 어디에 채무가 있는 것 같아. 상대는 금융권이에요. 응?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압류가 들어왔어요. 통장에. 갑자기 10년, 한 10몇 년도 지난 것 같아. 압류가 들어왔어요. 그럼 압류에 보면은 이게 집행권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집행권을 봤더니 최근에 소송이 제기돼 있네. 이게 채권 발생은 보통 한 17년 전 이때 발생한 것 같은데, 최근에 지급명령 같은 걸 띡 해가지고 아니면은 이제 공소송자로 대부분 끝나는 판결을 가지고 압류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응? 소멸시효 주장하는데 그 소가 뭐예요? 청구회에서. 그런데 이걸 잘 보셔야 돼. 이 채권자가 누구였는지. 다 여기서 이제 양도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 다음 나중에 대부분 보면은 캔코로 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듣보잡 같은 대부업체에 가 있어요. 사건 기록을 이 사람이 한번 찾아봐야 돼요. 법원에 다 돌면서. 자기 주소지 아니면 채권자 주소지. 왜냐하면 금전채권은 지참채무니까 채권자 주소지를 하잖아. 근데 채무자 주소지를 할 수도 있단 말이지. 그걸 다 찾아봐서 이 사람 자기한테 소송 건 게 없는 것 같다, 아무래도. 그래서 얘네가 이미 5년 지나고 나서 급하니까 그때 소송을 했다라고 하면 뭘 해야 돼? 청구해소를 하는 거예요. 소멸시효를 주장하면서. 그거 안 배우셨어요? 앞에서? 배우시는 거 오해를 하고. 아무튼.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분들이 IMF 때 그런 식으로 채무가 많아서.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해봤더니 한 분은 1억 몇천인데 희망모아라는 데가 이제 자산 그 유동화 회사인데 거기 채권이 있어서 이 사람 보고 알아보라 그랬는데 자기한테 소송 제기된 게 없대요. 그래서 한 채권이 몇 개가 되는데 세 군데는 대부업체고 이제 양도 받은 대부업체. 청구해. 일단 해봅시다. 안 되면은 회생으로 가고, 회생한다고 온 사람이었는데. 했는데 희망모아는 이게 이제 소송해보면 소송해서 걔네한테 소장이 송달이 되면 30일 이내 뭐 답변서 이런 규정이 있죠. 이제 이게 뭐 강행 규정은 아니니까 법원에서 기다렸다 30일 지나도 아무것도 없으면 무변론 패소 판결한다고 보내요. 언제 이때가 무변론 패소 선고일이니까 이때 선고한다. 다만이 중요하죠. 요 전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선고일은 취소되고 변론이 재개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이 선고일이에요. 얘네가 뭘 안 내, 계속. 그래서 아싸, 이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거구나. 얘네가 판결을 안 했구나. 나중에 얘네가 찾았나 봐. 이틀 남겨놓고 답변서가 안 오니까 소송 제기한 게 있어요. 판결문이. 판결이 있으면 그때부터 10년이라 딱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얘기를 했죠. 이런 경우에는 오래된 채권은 쇼부치면 25% 정도 갖고 그렇게 해서 끝내자. 그리고 나머지 대부업체 관련해서는 뭐 이상한 소리 답변서가 왔어요. 뭐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는 아무것도 주장 못하고 뭐 자기네들은 거액을 주고 채권을 양도받았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법원에서 하나는 조정을 넘겼고 하나는 화해공개 결정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송을 제기할 때 통상적으로 일을 해서 청구 취지 쓰고 피고는 원고액 어쩌고 저쩌고 이의하면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을 한다. 이거를 그냥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을 한다. 이런 식으로 화해공개 결정이 내려져서 그쪽은 이제 소송도 100% 지는데 비용까지 물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 양쪽 다 14일 이내에 이해하지 않아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조정으로 넘어간 건 제가 그렇게 써서 넣었어요. 참고서면으로. 그런 게 이제 소송할 때 팁입니다. 우리 주장을 막 하는 거예요. 법원에 뭐 내는 걸 절대 두려워하시면 안 돼. 전화하는 거 두려워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참고서면으로 이 사건을 어쩌고 저쩌고 해서 우리가 100% 승소할 게 확실하다. 다만 이제 그 오래된 빚이긴 하지만 채무를 못 받는데 도의적 책임도 있고 하니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하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조정 조서를 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의견을 피결하면 돼요. 그러면 어떤 판사님들이 그걸 해줍니다. 그 양쪽에다 보내서 양쪽이 14일 이내에 이해하지 않으면 끝나니까 그걸 당신도 편하죠. 그렇게 되면. 일종의 합의해서 끝나는 거니까 사건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채무자 중에 오셔서 판결문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판결문을 가지고 오면은 이게 이제 나중에 지금 당장 이제 초짜가 이런 것까지 파악해서 이렇게 돌려서 한번 해보고 안 되면 회생으로 갑시다. 이 정도는 쉽지가 않아요. 많이 좀. 근데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그쪽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변호사 직렬하고 우리하고의 차이는 우리는 비송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의뢰인들한테 상당한 어떤 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쪽은 소송밖에 몰라요, 사실은. 소송에서 끝나고 그쪽에서 온 그 되게 조심해야 될 게 조정조서 같은 거 잘못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등기해달라고 판결이니까 그것도 우리가 판결에 의한 등기를 할 때 뭐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있죠. 그게 엉터리로 돼서 가지고 와서 그런 경우 많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잘못한 거죠. 조정을 아니면 청구 취지에 잘못 쓴 거예요. 변호사가. 그래서 그쪽은 잘 몰라요, 진짜로. 비송에 대해서. 등기 잘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로 쪽에 있는 분들이 나오셔서 그분들은 그냥 먹고 살려니까 이거저거 막 하는데 그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사무장들이 문제죠. 그래서 회사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 실직이라든지 아니면 갑자기 집에 무슨 일이 생겨서 큰 돈이 들어갈 때 빚을 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갚아야 될 돈이 커져서 계속 빚을 내서 막고 하다 보니까 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게 통장에 딱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회생을 하는 거예요. 파산은 이 사람은 소득 자체가 최저생계비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미 망해서 자산도 거의 없어요. 이미 뭐 어디 월세방 뭐 1000에 20 이런 데서 하는 사람. 가족들도 다 돈들을 못 벌고 부인은 나이들도 대부분 많고 나이 젊어도 파산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파산 회생은 그 사람의 연령, 직업, 경력, 그 다음에 학력 이런 걸 다 봐요. 그런 것들을 이제 차근차근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걸 다 봐서 이 사람이 회생이 맞는지 파산이 맞는지 다시 한번 법원에서 판단해요. 가능하면 법원에서는 회생으로 가라 그러죠. 조금이라도 갚아라 라고 하겠죠. 근데 그런 경우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은 그러니까 파산이라 그래서 직업이 있는 파산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직업이 있어도 자기가 먹고 살 수밖에 그 돈도 돈밖에 안 되는 사람. 이자는커녕 원금은커녕 이자도 못 갚는 그 수익 가지고 이런 분들은 파산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하는 게 워크아웃이고 신용회복. 이거는 우리하고 관계가 없죠. 이거는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회생이고 그 다음에 파산이에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렸다고 오신 분들이 많고 실제 파산까지 가기 전에 여기에서 이거는 변제를 해야 되니까 10년, 7년 이렇게 변제하고 이거는 5년에서 3년으로 바뀐 거 아시죠? 회생은. 변제 기간이.
이거를 변제를 제대로 못해서 폐지되고 다시 오시는 분들, 특히 이쪽에서 넘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상담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분들의 이 채무자의 특징들이 있어요. 옛날하고 지금 사람들하고 틀려. 되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렇게 국가가 기회를 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갚고, 못 갚고. 보면은 딴 데다 썼어요, 돈을. 그리고 나서 또 회생하겠다. 그러니까 이 제도로 악용하니까 법원에서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안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까다로워진 거예요. 옛날보다 훨씬 더 까다로워졌어요. 회생파산. 그래서 하나하나 하다가 이제 이 사람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우리가 물어본단 말이죠. 오면은 이제 이때부터 잘 들으셔야 돼. 나이를 물어보고 이 사람의 직업을 물어보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사업자인지 직장 소득자인지 이제 나눠지겠죠. 이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집니다. 크게 월급 받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자기 프리랜서가 됐든 개인 사업을 하는 건지 이렇게 나눠져요. 가족관계를 보면 이 사람이 결혼을 했는지 결혼 유무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미성년자가 있는지 자녀들이 있는지 이거 파악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 회생에 관련된 겁니다. 파산하고는 약간 틀려요.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서 결혼을 했으면 결혼에 따라서 배우자가 직업이 있는지 재산이 있는지 파악해야 돼요. 다 이것들을.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가족의 경제활동 같은 거죠. 그래서 미성년자 아닌 자들은 상관이 없어요. 걔가 대학생, 이제 대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진서 같은 데다가 요새 학비가 너무 비싸니까 미성년자 자가 아닌 성년의 자라도 부모가 요새는 우리나라 실정은 다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양가족을 산정을 할 때 미성년자 자만 들어가는데 성년의 자는 안 들어가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게 만약에 특별히 돈이 들어가는 사유가 소명이 되고 할 때는 그거를 쓰고 소명자를 붙여서 내 생계비가 이만큼 들어갑니다. 그 소명하는데 써먹는 거죠. 근데 가능하면 빼는 게 좋죠. 왜냐하면 빚을 다 안 갚는 상태에서 네 가족만 챙기냐 이거니까. 예. 그래서 그리고 주거 형태를 보면 이 사람이 자가도 있고 그다음에 임대도 있겠죠. 이것도 파악하고 이 사람이 예전에 뭐 했는지 직업에 대해서 뭐 했는지 이거 파악하고 그다음 수입 비추론 이 사람이 직장 다니면은 월급 들어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근로소득 원천 징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 따로 통장에 입금된 걸 제일 중요하게 보거든요. 통장에 입금된 내역이 있는지 그런 거 하고 이제 지출은 이 사람이 돈 나가는 이자 비용 같은 것들을 쭉 산정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부채가 이거는 부채 증명서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을 하는데 대부분 금융권은 근데 개인 간에 뭐 빚이 뭐 채무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특히나 사채업자인 경우에는 사채업자들이 약아져 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통장 거래를 안 해요. 그러니까 사채업자는 A인데 B라는 사람 이름으로 이 사람이죠. 이제 채무자지. 이 사람 돈으로 싸줘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통장을 하나 만들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통장에 현금 카드를 얘가 가지고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그래서 이 통장에다 얘는 이자고 원금을 쏘면 얘가 가져가는 거예요. 얘는 아무 데도 안 나타나죠. 아무 데도. 이런 악질적인 사채업자가 가끔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 얘 정보를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소송
그걸 알면, 그러니까 우리는 소송을 알기 때문에 이걸 찾아낼 수 있어. 사실조인이 뭐니 통해서. 우리가 민사소송법에서 배우는 모든 거를 다 써먹습니다. 시험 공부하실 때 민사소송법 전체를 다 공부하셨어요? 시험에 나올 것만 하셨죠. 어? 성명권 같은 거 열심히 공부하셨어요? 성명? 안 하시잖아, 그런 거. 문서 제출 명령은 하셨죠? 단문으로 나올까봐. 엄청나게 써먹습니다. 그런 것들을. 민사소송에 있는, 그 책에 있는 내용 전체를 다 써먹는 게 민사소송이에요. 그게. 법무사님들이 이제 소송을 할 때, 우리가 연수를 받을 때 연수가 너무 약하니까, 소송에 대한 연수가 약하단 말이죠. 그래서 몰라요, 잘. 소장. 그냥 소장 넣고, 상대가 답변서 넣으면 준비서면 넣고, 이런 것만 아신단 말이에요. 여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출되고 어떻게 상대를 괴롭히고 어떻게 입증 책임을 돌려버리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전문적으로 연수받을 때 해보지를 않아서 모른단 말이지. 이거를 변호사 아주 센 놈하고 붙어보면 따갑니다. 그쪽에서 막 해요. 그러니까 실무를 하실 때 배우는 게 상대가 똑똑하면 내가 배우는 거예요. 이기든 지든 간에. 그 다음에 법원의 보정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우리 법은. 보정의 내용이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 아, 다음 사건에는 이걸 참조해서 해야지. 그러니까 보정서는 버리시면 안 돼. 보정서는. 보정을 통해서 실력이 느는 거예요. 그 민사소송은 그 증명 책임 있죠, 증명 책임. 누가 입증을 할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입증할 쪽에서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증거를 내야 되고 간접 증거라도 내야죠. 그래서 철저하게 도식화되어 있는 게 소송이에요. 그게.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어떤 사정들을 막 쓰죠. 그건 장문을 해야지. 판사님 어쩌고 저쩌고. 이 사건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서면 넣고 막 넣는 거예요. 막. 그리고 다 하는 겁니다. 하다가 뭔가 우리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데 변론 종결해버렸어요. 판사가. 그러면은 변론 재개 신청하면서 이런 증거 있습니다. 막 하는 거예요. 우리 똑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 대리권만 없는 것 뿐이지. 예. 하는데 이거를 한 2년 지나면 하기 싫어하죠. 왜? 돈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많은 돈을, 성공 보수를 뭐 이런 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절대 받으면 안 되니까. 우리는. 껌껌이 해서 받는데 이게 얼마 안 되잖아. 예. 그러니까 이게 머리는 많이 쓰고 하니까 어떻게 다들 등기만 하려고 그랬지. 등기만. 2년 지나면 그렇게 돼요. 소송을 안 하려고 그래. 힘들어서. 근데 이거를 놓치면 등기밖에 할 수 없는 거고, 등기를 하다 보면 그 한정된 포맷에서 시각이 좁아지고 지금 빛의 속도로 날아가고 있잖아요. 각종 이론들이. 판례도 다 날아가고. 그러면 등기밖에 할 수 없는 법무사님이 되는 거예요. 회생파산이나 다른 비송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소송이 기본되지 않으면 모든 일이, 등기도 마찬가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가 안 깔려 있으면 실력 없는 땡땡땡 법무사가 돼요. 소송은 반드시 지고 가셔야 돼요. 비송도 똑같이 소송이라 그 하는 것들이 이제 이것도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소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증명하고 똑같아요. 소송처럼. 그게 강도가 뭐 우리는 민사소송법에 그렇게 배웠지만 반증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사실은 모든 것들이 우리가 비송하는 것도 아주 강한 입증 자료로 요구합니다. 그게 이제 그거를 보충하는 게 우리의 글빨이죠. 그리고 수많은 것들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직접 증거가 없을 때는. 그게 이제 노하우고 그 하다 보면. 근데 그게 소송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소송적인 마인드가 베이스가 돼 있어야지 그런 것들, 아,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인데 여기에 직접적인 뭐가 없다 그러면 뭐가 있겠네. 그런 것들을 유추해낼 수 있는 능력이 소송이에요. 소송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증거 때문에, 증거 싸움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파악을 해. 이 사람한테 쭉 물어봅니다. 경력, 수입 이런 것들 쭉 물어보고 부채 내역을 물어보는데 이 사람은 다 빚이 얼마입니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빚이. 대부분 보면은 담보 이제 집이 있는 사람들은 통상 여기 근저당 설정해서 집 살 때 담보대출 받았으니까 그게 있겠죠. 근데 대부분 이 집은 날아가고 나서 와요. 대부분. 집이 있는 분들은 거의, 그러니까 내일 제가 이제 내일 첫 시간에는 이렇게 근저당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미 월급에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부부간에
있을 때는 그런 몇 개 특이한 경우로 그거는 내일 설명해 드리고 오늘 기본적인 것만 얘기하고. 그래서 이 부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신청 시점에 1년 내에 빚이 있었냐 이거예요. 1년 내에. 1년 내에, 그러니까 왜 이거를 법원에서 보느냐. 이 제도가 있다는 걸 이제 사람들이 다 안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미 빚은 있고 마음껏 끌어다 쓰자. 마음껏. 그래서 1년 내에 빚이 있다. 대부분 업체죠. 뭐 300, 500 해가지고 막 주니까 직장 있는 분들은 막 주거든요. 돈을. 이분들은 어떻게 그 1년 내에 쓴 부채는 다 소명해야 돼요. 반드시 소명해야 돼요. 그 소명하는 방법이 통장이 거래가 내역이 있죠. 통장 거래. 우리가 저기 인터넷 같은데 사무장들이 영업으로 올려놓은 거 보면 뭐 변호사니 어쩌니 뭐 변호사 하지도 않지. 1년 내에 1년 은행거래 내역서를 내는 걸로 돼 있잖아요. 이게 기본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3년은 내야 돼요. 어쨌든. 근데 예를 들어서 1년짜리를 은행거래 내역서를 이제 요새는 다들 인터넷 뱅킹 하니까 그 엑셀 파일로 이제 만약에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엑셀 파일로 우리가 받는다. 그걸 달라 그러거든요. 대신 그걸 받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말이 있어요. 엑셀 파일 이렇게 받으면 여기다 비고란 하나 만들어서 자기가 돈 쓴 거니까 만약에 A라는 대부업체에서 돈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1년 내에. 여기 뭐 1,000만 원 이렇게 들어왔어요. 1,000만 원 들어오면 이게 나갔을 거 아니야. 이 나간 거를 당신이 아니까 다 써오라 그래야 돼요. 이거를. 어디다. 그러면은 이거하고 연결된 다른 계좌로 들어가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통장이 몇 개가 있는데 이 계좌는 또 돈 빠져나가는 계좌일 수도 있잖아요. 각종 비용 아니면 이자 이런 거 나가는 그리고 다른 데서 돈 꾼 거에서 나가는 카드 대금 뭐든 나가는 그러면 이거하고 연결되게 표를 만들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엑셀 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A에 대한 1,000만 원 사용 내역 이렇게 뭐 문구는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되고 그렇게 해서 뭐 몇 월 며칠 날 어디 은행에 입금 요 내역 쓰면 되죠. 이렇게 날짜 입금 내역 비고 뭐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이 돈이 어떤 식으로 빠져나가는지 이런 걸 보고 메타 정보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법원에 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제가 이제 경영학을 했기 때문에 약간은 안단 말이지.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게 회생 파산이 뭔지를.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 이제 그 각종 시험을 자꾸 떨어지니까 그 아는 선배 사무실에 이제 그 2차를 끝나고 이제 놀러 갔다가 잡혔어요. 너 이거 하나 써라. 소장을 막 썼죠. 다 썼어요. 틱 땡겨줘. 나 갈래. 그랬더니 아니야. 넌 가면 안 돼. 이따 수사할 테니까 이거 하나만 더 써라. 그래서 또 썼죠. 그래서 틱 던져주니까 저녁에 술을 먹는데 제가 이제 추홍희잖아요. 근데 아는 분들이 그냥 홍아 그러거든. 너는 뭐라니. 맨날 술이나 먹고 사무실에 나와서 좀 도와달라. 그래서 에이 그럴까? 그리고 이제 가서 일을 도와주는데 주로 소송을 했었죠. 그 회생파산 했던 사무장님이 계셨어요. 이 양반이 갑자기 가버린 거야. 갑자기. 그렇습니다. 이게 그 사무장님들 정상적이지 않은 사무장들은 이게 이제 정상적이 않는 사무실들 있잖아요. 팀제라 그래서 그렇게 명의대여 하시는 분들 아주 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 하면 안 돼요. 이런 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명의대여 아니고 들어오신 분들도 이분들은 이 회생파산의 정확한 이론적 근거를 몰라요. 기본적인 건 기가 막히게 하지만 좀만 이상하면 못해. 그런데 가면 갈수록 회생파산의 사건의 난이도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법원에서 요구한 것도 까딱스럽고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월급 플러스 알파를 받는 분들 있잖아. 몇 건 더 하면 돈을 무조건 받아. 법무사는 이 회생파산 모르니까 돈 들어오니까 좋아서 월급 주고 기본 월급 주고 이분이 만약에 이제 사건 수임 많이 하면은 어떤 경우든 직원들한테 성과급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막 잡는단 말이지. 막 잡고는 사건을 접수를 이제 쭉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나중에 2달, 3달 또 있다가 또 보종이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 보종이 지금 이거 나눠드린 이 종이떼기만큼 보종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건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지하하고 다시 해라라는 소리거든. 이렇게 보정이 쏟아져 나오면 이분이 감당이 안 되지. 그러니까 1년 지나고 한 2년쯤 됐을 때 갑자기 관둬버려요. 그러면 회사 이제 사무실 난리 나죠. 왜냐면은 이름은 다 법무사 이름으로 들어갔죠. 보정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야. 다른 사건하고 틀려서 이게 금방 안 끝나거든. 보정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갑자기 간둔 바람에 너는 조금 알잖니. 뭘 알아요, 제가. 왜 그거를. 너는 돈 이런 거 좀 뭘 알겠냐고, 제가. 그래서 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지금 이제 회생법원으로 돼 있는 거기서 판사님이 쓴 개인회생이라는 되게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찾아보고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경우는 이런 식으로 표로 만들어주는 게 좋겠구나. 일명요연하게 은행 거래 내역서가 막 이런데 그거를 그냥 틱 넣으면 회생위원이 미쳐버리죠. 그거 파악하느라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표로 딱 만들어주고 거기 은행 거래 내역서에다가 형광펜으로 칠해주면 딱딱딱 맞네. 뭔가 신뢰감이 확 올라가잖아요. 서류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서 회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때 이제 제가 2달 동안 그 형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불합격의 통보를 받고 또 시리에 빠져가지고 나 일도 안 할래. 그때 이제 이 사람이 해놓은 게 워낙 저질러 놓은 게 많아서 그 보정하니라고 그러다 보니까 팍 눈이 띈 거죠. 12시까지 일했어요. 아침 7시에 나가서. 형 사무실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막 죽는 줄 알았어요.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아주 착취를 당했죠. 그 인간한테 내가. 회생파산은 그렇습니다. 이 사건. 예. 하다가 누가 가버리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법무사가 기본적인 이 사건을 사무장님들이 하시더라도 내가 기본은 알아야 돼요. 예. 전혀 모르는 상태면은 애려 본 거 다 까먹어야 돼요. 전문가 사무장님 불러다가 보정 안 하려고 그러거든. 너무 했던 거는 절대. 그런데 하려면 어떻게? 그에게 돈을 주고 보정을 부탁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3자한테. 이게 버는 거 다 나가는 거지. 그래서 부채 내역 중에 반드시 1년, 신청 기준으로 1년 내에 부채가 발생한 거는 반드시 소명해야 된다. 자세하게 소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아까 뭐 나이 물어보고 뭐 물어보고 물어봤잖아요.